이슈인투데이입니다. 안전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만 의외로 생활 속 안전에는 둔감하기도 합니다. 오는 16일은 국민안전의 날인데요. 재난에 대비한 철저한 안전점검, 그리고 우리 시민들의 의식 전환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동의대학교 소방방재행정학과 류상일 교수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국민안전의 날, 4월 16일이죠. 어떤 날인지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2014년 그 4월 16일 날 어떤 비극적인 세월호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 세월호 사건 발생으로 인해서 정부조직법이 바뀌고 그해 2014년 11월에 국민안전처라는 중앙행정기관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국민안전처가 신설이 되면서 어떤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좀 불러일으키자는 취지에서 4월 16일을 국민안전의 날로 정하고 있고요. 예. 오는 4월 16일은 그래서 이제 국민안전의 날 3주기에 해당합니다. 이 밖에도 이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보면 매월 4일을 안전점검의 날로 정하고 있습니다. 매월 4월을요? 네, 매월 4일입니다. 4일을? 예. 그래서 어떤 재난관리 책임기관에서 재난 취약시설이라든가 이런 데 일제 점검을 하고요. 안전의식 고취를 위해서 행사를 하게 되고요. 또 매년 5월 25일을 방제의 날로 또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풍이나 홍수 같은 자연재난에 대한 어떤 주민들의 의식을 고취시키고 마찬가지로 이제 재난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홍보, 행사 이런 것들을 시행하는 날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날로 정한다는 것도 상당히 의미도 있겠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또 제도가 만들어지고 그런 시민의식을 전환시키는 이런 좀 분위기가 잘 만들어져야 될 것 같은데요. 부산 같은 경우에 좀 어떻습니까? 안전에 대한 평가를 내려보신다면요. 네, 그 부분인데 사실 부산 같은 경우는 안전에 대해서 많은 위험 요소를 다 갖추고 있는 어떤 잠재적으로 매우 위험한 도시라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게 이제 가령 태풍이라든가 홍수라든가 이런 우리가 농촌형 재난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런 게 많이 발생하는 도시가 있는 반면 또는 화재라든가 붕괴라든가 이렇게 좀 도시형 재난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도 있고 어떤 지역마다 그 특성이 있게끔 어떤 재난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부산은 아시는 것처럼 원전도 있고 그다음에 해일이라든가 태풍, 초고층 건물 거기다가 도시철도도 있고 그다음에 이 산악지형도 있고 터널도 많고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요소들을 다 갖추고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반대로 생각하면 위험 요소들을 다 갖추고 있다. 정말 불안하다. 이렇게 아마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부산시만의 어떤 특성을 살린 사실 권역별 소방 시스템 이런 것들이 구축이 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도 부산시에서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가령 해운대 같은 경우는 초고층 화재 전담 대응 시스템을 만든다든가, 그 다음에 기장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원전 전담 대응 시스템을 만든다든가, 해안가 같은 경우는 해일이나 태풍 전담 시스템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북구 저지대 같은 경우는 또 상습 침수 지역이거든요. 이런 데는 어떤 침수에 대응하는 시스템, 이렇게 권역별로다가 좀 특화된 시스템을 구축을 해놓으면 좀 더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워낙 또 지역 부산이라는 이 16개 구군 자체가 다들 특성이 또 다르다 보니까 말이죠. 그 네, 지역에 맞습니다. 맞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시고. 네네, 맞습니다. 근데 2013년이죠. 부산시가 세계 최초로 세계 보건기구에 이제 안전도시, 국제안전도시 인증을 받았는데 이거는 안전하다는 얘기는 아닙니까? 네네, 그 부분인데 사실 국제안전도시 그러면 시민들도 그렇고 대부분 부산시가 안전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사실 국제안전도시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광역시 단위로는 세계 최초로다가 세계보건기구에서 국제안전도시로 인증을 한 건 맞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보면 가장 먼저 인증을 받은 건 2002년도에 수원시가 가장 먼저 인증을 받았고요. 그 뒤로다가 이제 제주도라든가 서울 송파구, 그다음에 강원도 원주시, 충남 천안시, 서울 강북구, 경남 창원시 우리나라의 많은 도시들이 사실 WHO 국제안전도시 공인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WHO 국제안전도시는 사실은 1989년 9월에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어떤 사고와 손상 방지를 위한 어떤 세계 회의에서 공식적인 개념을 알리기 시작한 건데요. 이 세계 안전도시는 WHO에서도 그렇게 홈페이지에 그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제시하냐면 그 지역 사회가 이미 완전하게 안전하다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니다. 다만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사고로 인한 사고 손상을 줄이기 위해서 능동적으로 노력을 하는 도시가
않겠다라고 이제 제시를 하고 있거든요, 개념을. 언뜻 이해가 잘 되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안전한 도시가 아니라 안전해지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도시다라고 이제 보셔야 현재 될 진행형으로 보면 되겠군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부산이 국제안전도시로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안전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안전하다고 볼 수는 없는 게 WHO의 국제안전도시 그 개념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부산은 이러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그래서 안전 인증을 받았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런데 그 안전 인증은 그 노력도 이제 광범위한 게 아니라 그 WHO 인증을 해는 공인기관에서 제시하는 몇 가지 항목들이 있습니다. 기준이 있단 네, 말이죠. 기준이 있습니다. 그 항목인데 가령 지역사회 안전 네트워크를 구축을 했느냐, 또는 뭐 남녀노소 장기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느냐, 취약 집단의 안전 증진 프로그램을 하느냐, 또는 뭐 손상 감시 시스템을 구축을 했느냐, 뭐 이런 항목들이 있는데요. 이런 항목들이 대부분 이제 뭐 소프트웨어 중심이기 때문에 하드웨어 중심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프로그램을 잘 운영을 하고 있으면 이제 우리가 인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부산이 국제안전도시지만 우리나라 다른 도시들도 그런데요. 도시를 정말 안전하게 가꾸려는 것보다는 그 인증 항목을 채우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안 좋게 보면 오히려 안전에는 소홀해질 수 있고 자칫 보여주기 식으로다가 그 항목을 채워서 국제안전도시로 인증을 받고 그러고 마치 우리 도시가 안전한 것처럼 이렇게 포장을 할 우려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국제안전도시라는 그 개념을 우리가 좀 유익 있게 잘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실이 중요할 텐데 그 타이틀 때문에 조금 소홀해질 수가 있다는 말씀이시겠군요. 네네, 맞습니다. 자, 좀 하나씩 좀 짚어보고 싶은데요. 먼저 교통 안전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뭐 부산에 교통하면은 전국적으로 부산에서 운전을 잘하면은 전국 어디나 가도 운전을 잘한다. 일단 뭐 운전자의 습관도 있을 테고요. 좀 여러 가지 인프라들이 많이 좀 적용이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부산의 교통 안전은?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다른 지역에서 있다가 부산에 온 지 5년 됐는데요. 부산에서 운전하기가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통계적인 수치로도 사실 부산시가 교통 안전 의식이 전국 자치단체 중에서 좀 하위권입니다. 통계적 수치에서 보여주고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교통안전이라든가 보행안전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사고가 많이 발생을 하는 원인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하나 원인은 뭐냐면 사고가 나면 사실 골든타임 안에 어떤 소방차가 도착을 해서 긴급 구조 활동을 펼쳐야 되는데요. 부산은 어떤 도로의 여건상 폭이 좁고 어떤 산악 지역에 도로가 많기 때문에 산복도로가 많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소방차가 진입하기 어렵다든가 아니면 시간이 더 오래 걸리고 이런 지역이 많거든요. 이런 지역이 뭐 2016년 기준으로 300곳이 넘습니다. 아직도. 그러고 또한 이제 부산 지역 같은 경우 16개 시군이 있는데 소방서는 11개 지역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방서도 이렇게 16개 시군마다 다 있지 못하고 그다음에 소방 인력도 그렇게 많지 못하고 그러니까 사고 위험성도 높고 구조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좀 어렵고 그러니까 더욱 어떤 피해가 커지는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좀 복합적인 것들이 작용을 하는군요. 뭐 좀 연장선상입니다만은 또 부산은 터널도 많습니다. 뭐 그 산들이 곳곳에 좀 이렇게 좀 형성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터널을 많이 만들 수밖에 없는데 터널 내에서의 사고가 발생하면은 또 일반적인 도로에서 발생하는 것보다 더 문제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부산은 이제 터널이 되게 많죠. 그래서 이게 산악지대가 많기 때문에 그런 건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 터널에서 사고가 나면 일반적인 그런 교통사고 치사율보다 2.3배 이상 올라간다는 게 통계적 수치입니다. 그래서 터널에서 사고가 나면 훨씬 더 치사율이 높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우선 이제 터널이 밝은 곳에 있다가 어두운 곳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어떤 갑자기 시야가 어두워지고 시야 확보가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터널 자체가 좌우가 막혀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 오는 어떤 갑갑함도 있고요. 그리고 터널에서 사고가 나면 대피 장소가 마땅치 않기 때문에 대피를 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이제 뒤에 오던 차들도 앞에 차들이 잘 확보가 안 됩니다. 시야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사고가 더 많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사고가 났을 때 연기 배출이 잘 안 됩니다. 그래갖고 질식하게 되고 그러고 나서 더군다나 이제 안전과 관련된 장비들이 대다수가 없습니다. 특히나 부산만 말씀드리면 26개 터널 중에 15개 정도죠. 거의 한 이게 60% 가까이인데요. 비상구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고가 났을 때 어떤 비상 조치를 할 수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제 터널에서 화재가
터널에서 사고가 나면 더 위험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비상구라는 거는 보통 긴 터널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좀 뭔가 대피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있던데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네네, 맞습니다. 이게 좀 규정이 있나요? 몇 킬로미터, 몇백 미터 이상이면 설치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네네, 그 규정에 따라서 설치를 했는데 그게 이제 규정도 과거와 현재가 다르기 때문에 예, 과거에 만들었던 터널들은 그런 비상구가 없고요. 그리고 부산에서는 이렇게 터널 폭도 매우 좁은 터널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더더욱 이제 옆에 이제 갓길 같은 경우도 없으니까 예. 더더욱 진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구조가 어렵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산이라고 하면은 원전을 또 빼놓을 수는 없습니다. 뭐 최근에 크고 작은 사고들이 좀 많이 발생을 해가지고 시민들도 많이 좀 걱정을 하고 하는데요. 어떻습니까? 이 원전이 밀집된 지역, 고리 원전 측에서는 안전하다라고 얘기합니다만은 그 위험성은 또 무시할 수는 없겠죠. 네, 맞습니다. 위험성 측면에서만 보면 뭐 후쿠시마보다 뭐 수십 배 위험하다고 전문가들은 얘기를 합니다. 그게 말씀하신 것처럼 원전 밀집도도 1인데요. 예. 그 다음에 개별, 부지별 원전 밀집도, 즉 한 곳에 여러 개가 있는 것도 1이고요. 그 다음에 원전 그 30km 반경 내 인구수 많은 숫자로도 1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복합적으로 1이라는 건 잠재적인 위험성을 계산을 해보면 예. 후쿠시마 원전보다 훨씬 더 심각한 수준이고요. 이제 물론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지진이 발생할 확률은 낮은 편입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뭐 큰 지진이 발생을 한다고 한다면 위험성은 뭐 수십 배 커지고요. 이제 고리원전 같은 경우는 30km 이내에 380만 명이 있는데요. 예. 후쿠시마는 사실 17만 명이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그렇게 피해가 컸던 건데 이렇게 계산해 보면 거의 한 22배 정도의 많은 인구가 모여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가 아마 엄청날 걸로 예측이 됩니다. 자, 몇 가지 재난 유형을 좀 살펴봤는데요. 부산시의 재난 대응 어떻습니까?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네, 그나마 부산 같은 경우는 이제 국제안전도시 공인을 받았기 때문에 예. 좀 앞으로는 조금 더 안전해질 수 있다라고 기대는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부산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들 자체가 예. 재난 대응 역량이 좀 떨어집니다. 이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재난 대응을 중앙정부 위주로 해오다 보니까 예. 아무래도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역량이라든가 어떤 지방자치 재난 관련된 인프라라든가 이런 구축이 잘 안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보셔야 될 건 뭐냐면 재난이 발생을 하면 사실 시민들에게 가장 가깝게 있는 게 지방자치단체고 그렇죠. 그리고 골든타임 안에 갈 수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이제라도 좀 뭐랄까 인프라를 구축을 하고 재난 예방이라든가 재난 관련 비용을 투자를 하고 그래서 좀 역량을 키우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재난 대비라는 게 워낙 건드릴 게 좀 많지 않습니까? 뭐 하나만 준비한다고 재난에 대비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좀 여러 가지 것들 중에서 시급하게 개선돼야 할 것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제가 보기에는 가장 시급한 건 사실 어떤 인식의 전환이 가장 먼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독일의 사회학자 울리히백도 우리나라 같은 스타일을 어떤 이중 위험 사회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이중 위험 사회. 네네, 그 이중 위험 사회가 뭐냐면 독일이라든가 유럽 같은 경우는 어떤 발전에만 초점을 맞춘 1차 근대화 과정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1차 근대화 과정, 즉 발전에 초점을 맞춘 1차 근대화 과정으로 인해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는데요. 그 문제점을 치유하는 시기인 2차 근대화 과정을 거쳐서 오늘날에 왔는데 우리나라는 너무 빠른 속도로 초고속 성장을 하다 보니까 1차 근대화를 거치고 2차 근대화를 못 거치고 지금 오늘날 도착을 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 1차 근대화, 2차 근대화를 같이 이렇게 보내려다 보니까 예. 후진국형 재난도 사실은 유럽이라든가 이런 나라에서는 과거에 이미 그런 재난이 나고 그런 재난으로 교훈을 얻었어야 되는 그런 재난들도 오늘날 우리나라는 발생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진국형 재난, 후진국형 재난이 동시에 발생하는 어떤 이중 위험 사회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은 일단 인식의 전환이 가장 우선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재난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라 그리고 재난에 좀 투자를 해야 된다. 이제부터라도 그런 생각을 뭐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시민들께서 좀 생각을 하시는 게 그래야지만 제가 보기에는 재난 관리가 조금 더 좋은 쪽으로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4월 16일이 국민 안전의 날입니다. 뭐 제정한 이유야 어떻든 간에 어쨌든 시민들의 인식 전환, 지금보다 좀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들의 생각이 바뀌어야 한다는 데는
뭐 누구도 이견을 달 수 없을 텐데요. 시민 여러분께 좀 한 말씀, 정리의 말씀 해주신다면요. 네. 그 조선시대 다산 정약용 선생님도 진학 6조를 제시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재난을 미리 짐작하고 이를 예방하는 것이 재난을 당한 뒤 은혜를 베푸는 것보다 낫다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재난은 또 예방과 대비가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한다. 이런 걸 좀 시민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치단체의 노력도 중요하겠습니다만은 좀 이런 다양한 사례를 연구하는 학계에서도 좋은 아이디어 많이 내주시고 또 부산이 좀 더 안전해질 수 있도록 많은 노력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